이런 얘기를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내 마음도 편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체로 마음이 선하고 도덕성이 높은 친구들이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해요. 자기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옳게 사는 것, 착하게 산다기보다는 선하게 사는 데에는 어떤 자기에 대한 확신이나 용기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그래도 조금은 용기를 내서 해주면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에 조금 힘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알아서 좀 조심스러우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지리 시간에 만나는 거니까 지리 수업도 열심히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을 적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날은 아니지만 자주 봤지만 도대체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위치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기준 한 번만 잡아주고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제일 더운 동네가 어디죠? 이미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제일 더운 곳. 대구, 데프리카라고 불리죠. 그러면 우리가 대구를 지도에서 찾을 줄 알고 어떤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학생들이 필기하는 걸 봤더니 우리 한반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더니만 지도를 보고 대구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대략 대구가 여기쯤이야 라고 어쨌든 그려 넣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친구는 나중에 백지도, 정확한 지도를 보고서 대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도를 볼 때 어떤 기준점들을 잡으면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여기쯤에 있어.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지도부터 조금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제 우리가 해안선이나 국경선을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이 위치를 잡아나가면 돼요. 제일 먼저 여기 북쪽에 있는 이 국경선, 북한하고 중국, 이쪽은 러시아하고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를 봤더니 어쨌든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비율을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남북으로 길게 생겼다는 건 아는데 대략적인 비율을 또 알고 있으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그릴 때 조금씩 더 정교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있는 이 국경선을 봤더니 단순하게 그리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거의 직선에 가깝고요. 여기 끝에 살짝 꺾이고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을 볼 때는 여기 한 군데, 여기 튀어나온 곳 한 군데, 여기 튀어나온 곳 한 군데, 여기 튀어나온 곳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마다 또는 인터넷 강사마다 지도를 그리는 게 완전히 다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에는 재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정말 정교하게 그리다 그러면 못 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북쪽 국경선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이렇게 네 군데가 어떻게 중요하냐 살펴보면요.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그리겠지만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서쪽이에요. 자, 우리 한국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우리의 주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일 서쪽은 어디고 제일 동쪽은 당연히 독도고 독도가 중요한 건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제일 남쪽은 어디고 제일 북쪽은 어디고 이런 지점들은 중요하거든요. 여기 제일 서쪽은 그래서 중요해요.
자, 정확한 이름은 비단섬이라고 하는 섬 이름인데 안 적어도 돼요. 뒤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가 중요하다. 한 번만 봐주라고. 처음 하는 거니까 수업을.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신의주예요. 신의주. 아마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북쪽이니까 중요해요. 자, 여기 지역 이름은 온성이라는 곳인데 안 적어도 돼요. 뒤에 가면 또 다 나와. 어쨌든 제일 북쪽이니까 중요하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 자, 우리 국경선 어디쯤에 우리가 천지라고 하는 그 호수가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반반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백두산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계에 있어요. 자, 그럼 백두산은 어디에 있을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예요. 백두산은 어디에 있다? 1번, 2번. 2번. 2번에 백두산이 있고요. 여기에 백두산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 수능 문제에서 백두산은 한반도 뭐 최북단에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백두산은 한반도 최북단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백두산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 이름은 중항진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름보다도요. 여기 위에 대륙이 생략이 돼 있지만 해안선이 생략이 돼 있지만 바다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는 해안가지만 여기는 땅 한가운데잖아요. 그래서 땅의 특성, 대륙의 특성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나중에 기후 단원에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 북쪽 국경선은 이렇게 네 군데가 포인트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황해안 쪽에 해안선을 봤더니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데 섬도 많고 최대한 단순하게 그려보면요. 곡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각도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하고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선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 3개를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려볼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 정도만 그려도 아주 훌륭해요. 참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려도 아마 나보다는 잘 그릴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자, 이렇게 들어간 곳과 튀어나온 곳, 들어간 곳과 튀어나온 곳, 들어간 곳과 튀어나온 곳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도시가 있는데 황해안에 움푹 들어간 곳과 비슷한 곳이야.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예를 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곳과 들어간 곳을 기준으로 어쨌든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면 점점 정교해진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황해안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동해안은 훨씬 단조로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와서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와서 움푹 들어가는데 이 움푹 들어간 여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머릿속에서도 그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움푹 들어가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자, 얘가 움푹 들어간 곳은 황해안의 첫 번째 곡선 가운데랑 일치한다. 그렇게 그려도 되게 훌륭해요. 충분해요. 그리고 뭐 얼마만큼 이쪽으로 또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기 국경선 중에 여기보다는 더 들어가고 여기보다는 살짝 못 미치지만 첫 번째 곡선 중간 정도에서 움푹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 꼭지점 여기에 가깝게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알고 있으면 이제 지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움푹 들어가서 여기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여기 첫 번째 움푹 들어간 곳과 거의 일치하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을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의하는 해안선이 단순하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포인트죠. 자, 이게 뾰족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이 뾰족 튀어나와 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다가 그려야 되느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워낙 단조로우니까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곳이 당연히 기준이 되거든. 자, 여기는 어디랑 일치하냐면요. 아래쪽 곡선의 가운데랑 일치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좀 짧네. 미안해요. 좀 길게 그릴게요. 약간 내리고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얘가 쭉 내려오는데 여기랑 위도가 비슷한 여기서 살짝 튀어나와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황해안 쪽은 조금 아래까지 내려오는 데 비해서 동해안 쪽은 좀 덜 내려오죠. 그래서 조금 덜 내려오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주 훌륭한 한반도 백지도가 그려진 거죠. 박수 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매번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때는 포인트들, 이제 선생님이 쓰는 대표적인 포인트를 이제 알려준 것 뿐인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가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북한에서 여기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원산이라는 도시인데 자, 이름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 막 적어봤자 뭐 나중에 그러니까 적으면 자꾸 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은 하지만 듣고 잊어버리세요. 적지 마세요. 자, 여기가 어쨌든 움푹 들어가 있는 곳에 원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자, 북한에서 평양은 어디 있을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평양이 어디 있다? 자, 평양은 원산이랑 위도가 같아요. 근데 평양이 항구 도시니 항구 도시가 아니니? 항구는 아니거든요. 서울하고 비슷해요. 서울도 바다에서 아주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구 도시는 아니잖아. 평양이 대략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양을 찾을 때는 북한에서 움푹 들어간 여기에서 위도가 똑같고요. 항구 도시는 아니고요. 여기쯤에 평양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거라고. 됐죠? 자, 이거 뭐 이렇게 찾아라 다 하나하나 내가 알려줄 수는 없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면 돼요. 다시 여러분들 기후 단원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눈이나 비가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 청진이라는 데를 되게 자주 물어봐요. 청진? 그럼 청진은 어디 있느냐? 여기 어디쯤에 이게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중강진하고 위도가 똑같은 항구 도시 여기가 청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된다고.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지도에서 서울은 찾을 줄 알죠? 그리고 우리 서울은 한반도의 가운데 정도에 있기도 하고 당연히 사람도 제일 많이 살고 중심지다 보니까 서울과 다른 지역을 되게 많이 비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인천, 서울 쭉 가면 강릉이 나와요. 강릉이 나오고 울릉도는 유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서울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시 이름 혹시 알아요? 여기에 있는 도시 이름. 여기에 있는 도시. 제철소로 유명한 곳. 포항. 자, 포항, 제철, 포항이고요. 그럼 포항이랑 위도가 똑같은 이렇게 이 지역. 여기는 황해안에 유명한 항구 도시가 3개가 있어요. 인천, 끝에는 목포. 여기에 있는 항구 도시가 군산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여기 호남 평야 쪽에 있는 쌀을 수탈해 가느라고 발달한 항구 도시. 물론 목포도 비슷하게 발달했고요. 그래서 포항하고 여기 군산하고 위도가 비슷하구나.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이제 제일 마지막 이렇게 그렸을 때
남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얘가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은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부산이 있으면 우리가 전라도 쪽에는 광주라고 하는 광역시가 있거든요. 그럼 광주는 어디에 있느냐? 부산이랑 유도가 똑같아요. 근데 항구는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모서리나 아니면 모서리는 이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튀어나왔거나 들어가거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됐어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정리할 시간 조금 줄까요? 뭐 천천히 할 거니까 한 15분, 16분 남았는데 한 1, 2분 정도 시간 줄게요. 뭐 도시 이름 아까 기억나는 거 있으면 적을 사람은 적고요. 그냥 지도 한번 여러 개 다시 받아줘 보세요. 지도 그리는 게 사실 만만치 않아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지도를 못 그리거든요. 그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릴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한반도 지도는 이렇게 보통 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옛날에 보니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 친구들 많았대요. 이것도 좀 어려웠는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면 대군을 표시한다든지 뭐 평양을 표시한다든지 필기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복습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매번 잘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징을 한번 잡아 놓으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확인하면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는 지우고 손글씨 모두 지우기 현재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행정구역 이름 좀 적어줄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아마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거나 그럴 거예요. 적어줄게요. 자, 먼저 북한부터 보면은 자, 우리가 뭐 평안도, 함경도 뭐 그런 이름은 얼핏 기억이 날 거예요. 조선시대 때 유명한 그 지역 행정중심지 도시 이름에서 이름을 따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안도하고 함경도하고 구분할 때 평안도는 평양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그럼 아까 평양이 어디 있었지? 원산하고 유도가 똑같은 여기가 평양이었잖아요. 여기가 평안도예요. 함경도는 함흥 냉면할 때 그 함흥에서 따왔거든요. 이쪽이 함흥이에요. 자, 그래서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름은 그렇게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황해도. 그렇게 하면 북한은 크게 5개의 도가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남한 쪽도 볼게요. 대한민국 쪽. 자, 서울 주변에 있는 여기가 경기도라는 건 다 알죠. 경기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동해바다 갈 때, 서울에서 동해바다 갈 때 동쪽으로 쭉 가면 동해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강원도라고 하는 건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쪽이 경기도고요. 자, 이쪽이 강원도예요.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어저께 여러분들 뭐 개표방송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경상도 또는 뭐 영남권, 호남권, 영남지방, 호남지방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어쨌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행정구역이 있는데 경상도는 경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자, 우리가 경주가 서해안 쪽에 있니, 동해안 쪽에 있니? 경주.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경주는 신라의 수도. 그리고 경주의 위치는 대충 알잖아. 여기 동해안 쪽에 있는 게 경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행정구역 가운데 여기가 경상도예요. 그래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좀 답답하니까 조금씩 살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라도는 어디에서 이름을 따온 거냐면 전주, 나주.
그래서 이쪽이 전라도인데 전주는 여기쯤에 있어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면 남아있는 게 충청북도, 충청남도.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도를 봤더니 도 말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 있죠. 얘네들도 중요해요. 얘네들은 대도시거든요. 또는 중요한 도시거든요. 빨리빨리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도시들 중에 보면 그러니까 대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름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가면 인구수도 알아야 돼요. 대도시들은. 지금 당장 말고. 지금은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이름하고 대략적인 위치만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서울은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찾을 수 있고요. 서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부산 이야기했죠. 부산은 서울하고 정반대쪽. 동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 부산이 있다. 자, 그런데 부산하고 얘랑 붙어 있어요. 실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울산이에요. 부산 지하철이 여기까지 가요. 울산광역시.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울산은 동해안이고요. 부산은 동해안과 남해안의 딱 경계잖아.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얼핏 나왔던 대구. 자, 이제 우리가 대구가 어디에 있냐?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는요. 포항하고 유도가 비슷한데 경상도 가운데쯤에 있다. 대구광역시는 여기에 있어요. 됐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아까 부산이랑 유도가 똑같은데 전라도 쪽에 있는 광역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는 대전광역시인데 충청도 가운데쯤에 있고요. 자, 얘는 광역시는 아닌데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새로 만든 도시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도 위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특별시 하나, 광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하나 빼먹었네. 서울 바로 옆에 인천 있죠. 인천 빼먹으면 안 되지. 광역시는 이렇게 6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하나가 더 있다. 자, 이제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점점 정교해지는 거고 지금은 이름만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지도는 아닌데 뭐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고요. 우리 승수감 어디인가는 이제 지도가 있거든요.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반도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사람이 사는 걸 결정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걸 말을 하자면 높고 험한 산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사람이 넘어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산줄기가 있으면 이쪽과 이쪽은 먹는 것도 다르고 사투리도 다르고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 좀 달리 옛날에 이제 큰 강이 흐르면 배를 띄워서 물건을 나르기도 쉽고 해가지고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같은 모양으로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큰 산줄기와 큰 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몇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개만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남한 쪽 동해안에 거의 붙어서 이렇게 뻗어 있는 가장 높은 산줄기. 표시가 안 되지? 가장 높은 산줄기, 얘가 태백산맥이죠. 근데 태백산맥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 정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황해안에서부터 태백산맥 제일 높은 데까지 이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동해안까지 거리 여기하고 비율이 10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태백산맥이 동해안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비율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에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릉에 놀러 간다 또는 뭐 속초에 놀러 간다. 바닷가에서 바다의 반대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앞에 태백산맥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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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산맥이 다다 가까운 곳에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뻗어 있는 산맥이 소백산맥이에요. 뭐 이름 들어본 기억은 날 거예요. 소백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이쪽이 되게 높고 험한 지역, 대마고원 일대인데 여기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뻗어 있는 산맥, 얘는 알아야 돼요. 자, 얘는 낭림산맥이라는 곳이에요. 낭림산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북한을 함경도하고 평안도하고 나누는 경계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큰 산맥은 이렇게 태백, 소백, 낭림. 그다음에 굳이 하나를 더 하자면 이렇게 뻗어 있는 긴 산맥이 함경산맥인데 함경도에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산맥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건 뭐 그냥 거의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역시 추가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높은 산 역시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백두산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백두산 여기 보다시피 여기에 백두산 지금 있죠. 백두산. 됐죠? 자, 그 다음에 태백산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당연히 태백산맥이 되게 높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산 두 개만 그냥 이름만 이렇게 좀 들어볼게요. 휴전선이 대략 여기서는 이렇게 있는데요. 북한 쪽에서 정말 유명한 산 금강산. 태백산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한 쪽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산 설악산. 그래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금강산과 설악산은 거의 마주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높은 산맥이 쭉 뻗어서 내려오다가 남쪽에서 굉장히 크게, 굉장히 넓게, 굉장히 높게 솟아있는 산이 있어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말고 지리산이에요. 이름부터가 멋지잖아. 지리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리산은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정확한 위치나 특징들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지리산이 남쪽에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높은 산도 끝났고요. 하천까지만 빨리 할게요. 하천 이거 이름만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큰 강 6개를 6대 하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겠지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고 북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큰 강들은 주로 서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으로 흘러가죠. 어쨌든 이름만 빨리 확인 좀 할게요. 자,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중국과의 국경을 지나서 황해로 흘러들어온 강,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 압록강. 압록강. 자, 그 다음에 서울에는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북한의 평양에는 대동강이 흘러요. 자, 그래서 대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체적인 어떤 뭐 모양보다는 대동강 하류 쪽에 평양이 있다. 대동강은 평양이랑 연결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서해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서울이 있죠. 서울을 지나가는 강 한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경계를 이렇게 이루는 강. 여기가 금강이에요. 금강 하구에 군산이 있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태백산맥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부산으로 흘러드는 강, 얘가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해안 쪽으로는 긴 강은 없어요. 제일 높은 데서 여기를 기준으로 서해로 올라가거나 동해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당연히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강 중에 유명한 강은 여러분들 거의 모를 거고 딱 하나, 백두산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드는 강, 두만강.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